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주 후반부를 여는 수요일. 오늘은 조셉 머피에 져서 잠재의식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들로 풀어가겠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생각하는 패턴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아마도 제 심장병은 좀 나아졌을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라서 문제네요. 제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불행하죠.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건강으로 촉발된 그의 걱정은 끝없는 심연 속으로 들어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한 끝에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로 귀결됐다. 건강과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직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시련을 겪은 후 반드시 이 영상을 찾아오길 바란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중년의 교수는 최상의 건강을 누리고 싶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을 아는 것이었다. 여기서 먼저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지만 둘로 나뉜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 둘로 나뉜다. 나는 이 마음의 두 갈래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보자. 당신은 정원사다. 당신이라는 정원사는 온종일 현재의식 차원에서 듣고 내뱉은 말과 보면서 상상했던 그림을 기반으로 잠재의식에 생각이란 씨앗을 뿌린다. 이 생각의 씨앗은 습관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씨앗을 뿌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잠재의식은 외부 세계의 삶을 인쇄하는 거대한 암실로 비유할 수 있다. 이름이나 옷차림,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부모나 이웃을 두었는지가 그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내면의 암실에서 비롯된 빛과 그림자를 모아 이미지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만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져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내면의 암실에 아무런 고민 없이 들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 일상으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중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잠재의식에 뿌린 씨앗대로 당신의 몸, 당신의 환경은 열매를 거둔다. 그렇다. 어떠한 씨앗이든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돕는 비옥한 토양이 바로 잠재의식이다. 씨앗의 질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비옥한 토양에서 식물은 자란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린 곳에 포도가 나고 엉겅퀴를 뿌린 곳에 무화과가 날 수 있을까? 이렇듯 모든 생각은 원인이고 모든 상황은 그 결과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만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대학 교수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며 생각을 바꾸는 길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건강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는 그 행위 또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에 그렇다. 염려를 하면 염려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보자. 현재 의식은 배의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나 항해사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선장은 배를 운항하고 선원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선원은 보일러나 기구, 측정기 등을 제어한다. 엔진룸에 있는 사람은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선장의 지시를 따른다. 만약 조타시를 지휘하는 선장이 나침반 같은 도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지시를 내리면 어떨까? 배는 좌초된다. 그러나 엔진룸에 있는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 선원은 그저 선장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지시를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육체, 환경,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자 주인이 바로 현재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이 현재의식이 참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기초하여 내가 내리는 명령에 따른다.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은 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혼잣말로 그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잠재의식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그 물건을 사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만든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염려하면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든다. 걱정은 그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도다. 인생에서 혼란을 지우고 부족한 상태에서 벗어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자꾸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바로 그 원인은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당신의 현재의식에 떠오르는 생각과 이미지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나는 한때 화학 관련 일을 했다. 그때 배운 내용이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하면 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가끔 물이 되거나 대부분 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물이 되는 망고불면의 진리였다. 여기서 수소와 산소를 2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건 원인이고 물은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 원자를 1대1로 결합하면 일산화탄소라는 유독가스가 언제나 생성된다. 하지만 또 산소와 탄소를 2대1로 결합하면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특정한 것들을 결합해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과정을 원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상황으로 특별한 결과를 내는 이 원리에는 어떤 원인이 숨어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원인을 바꿔야 결과를 바꿔낼 수 있는 걸까? 가장 먼저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나는 현재 의식을 이용해서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모두 바꾸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사실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잠재의식의 원리로 돌아와 보자. 잠재의식은 생각의 본질에 맞게 반응하고 작용한다고 했다. 현재 의식이 두려움, 우려, 걱정, 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러한 감정은 잠재의식에 뿌려져 잠재의식 또한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으로 도배된다. 이럴 땐 딱 잘라 이렇게 말해보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주인이니 그냥 내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잠재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알고 잠재의식이 힘에 매료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쯤 한 번은 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강한 어조로 딱 잘라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3단계의 과정만 거치면 된다. 이 간단한 과정들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즉 현재의식을 조정해서 완전히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의 몸과 상황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꿔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원하는 걸 두고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라고 되뇌는 혼잣말부터 고쳐라. 현재의식은 마음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현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잘못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말로써 해대는 암시에 매우 취약하다. 잠재의식이란 건 비교 또는 대조를 하거나 논리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에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 능력을 갖춘 현재의식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만 한다. 암시의 사전적 의미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넣는 행위다.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속으로 되뇌이는 암시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겁을 먹은 듯한 승객에게 다가가서 저런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배멀미를 하는 것 같은데 선실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다 치자. 그 승객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던 공포와 불길한 예감에 배멀미를 할지 모른다는 암시가 더해져 이 부정적인 암시는 이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부정적인 암시를 삼가하라. 기억력이 좋다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75세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까먹는 일이 많아지자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늘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말과 달리 머릿속에선 스멀스멀 진짜 속마음을 대변하는 혼잣말이 올라왔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군. 기억력이 떨어지나 보네. 그렇게 혼잣말을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지인의 이름을 갑자기 잊거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더 잦아졌다. 그녀가 이런 자기 암시가 얼마나 유해한지 깨달은 후 병원에서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낸 다음 기억력이 떨어졌네 라고 속으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점을 바꿨다. 내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나는 총명하고.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암시를 함으로써 3주 만에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보는 것을 바꿔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옛 말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은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서 실제로 실현시킨다. 이것을 강조하는 속담이 바로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속담이다. 그렇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상상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하고 느긋하게 먹는 것이다. 세세한 내용이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과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어떤 종류의 문제가 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후련함을 느껴보고 고질적인 문제가 나았을 때의 기분을 기억하라. 바로 이 느낌이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로 결과를 내보내는데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느낌이 생생할수록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미 당신의 상상으로 완성된 상태여야 하며 이 아이디어를 주관적으로 느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진짜로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의지력이 아니다. 상상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라. 당신이 잠재의식의 힘을 얻게 된다는 건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것도 아니다. 의지력은 잠깐의 힘을 주는 용도일 뿐 잠재의식의 힘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의지력을 사용하는 대신 이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느낄지 그 느낌이 중요하다. 현재 의식의 지성은 분명 길을 막으려 들 것이다. 잠재의식이 문제 해결책을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방해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을 일단 내려놓아야 한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나에 대한 확신을 고수해야 한다. 갈망하던 자유를 찾았을 때의 만족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다 쳐내야 한다. 간단한 방법이 가장 좋다. 1. 문제가 있다면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겨라.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유가 있다. 욕구와 상상이 부딪힐 땐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즉, 내 욕구가 무언가를 원해도 상상이 그것을 감히 할 수 없게끔 나를 몰고 간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초록색 하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초록색 하마를 생각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다. 의지력을 행사하는 건 초록색 하마가 계속 상상되는데 이를 그만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상상이라는 것에 반응하기에 초록색 하마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잠재의식도 초록색 하마에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서로 모순되는 명제 중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인다. 혹시 마냥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이 나았으면 하지만 왜 병이 안 낫지라며 병이 낫지 않는 상상을 자꾸 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과가 없지? 하며 가장 최악의 순간을 나도 모르게 떠올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제는 의지력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뭘? 상상으로 의지를 누르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지와 상상이 붙으면 언제나 상상이 이긴다. 의지력을 써서 상상을 안 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지력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상황을 겪어봤을 것이다. 이게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말한 노력 역행의 법칙과도 같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암시들이 다 묵살되고 녹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은연중에 상상하고 있는데 노력만 하는 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낳는 길이라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헤쳐나가야 하는 당신인데 정작 장애물에 당신의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하라. 욕구와 상상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노력이 최소한으로 드는 졸리고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 욕구와 상상 간의 충돌을 피해라. 졸린 상태에서는 현재 의식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막 잠들기 직전이 바로 잠재의식에 진심으로 원하는 상상을 새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짜릿한 성취감, 바로 그 느낌을 느낄 때 잠재의식은 이를 현실에서 실현시킨다. 그래서 많은 위인은 상상을 유도하고 상상력을 제어하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진짜라고 상상하고 느끼는 일이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을 바꿔내기 시작하면 마침내 듣는 것도 바꿀 수 있다. 예전에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귀에 들어오고 신경 쓰면서 살았더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오히려 크게 듣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문지기인 당신의 현재의식이 그걸 도와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마라. 돈이 없다. 돈이. 현금이 충분히 돌지가 않아. 돈이 모자랄 텐데.
대출금 감당 못해서 집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입 밖으로 혹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면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는 것과 같다.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긴다. 잠재의식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말이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하던 일이 지연되며 부족함이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잠재의식은 은행과 같다. 맡겨둔 생각을 불린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매일 밤 자기 전, 당신이 원하는 번영, 성공, 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쌓고 이런 생각을 되도록 자주 되새긴다면 그곳에 쌓인 그 생각들은 머지않아 현실에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나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단 한 줄도 걸을 것 없는 대저택 서재.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나도 이제 늙었어.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이제 못해. 라는 말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대부분 반은 장난으로 혹은 겸손한 처세술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거든요. 오늘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현재 올라와 있는 100일간 인생 바꾸기 프로젝트에 출사표를 던진 우리 구독자님들의 영상을 봐주시고요. 투표도 해주세요. 투표를 통해 세 분을 선정해서 사람이 100일간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관찰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아일랜드의 의사이자 노인학 연구가 로즈 앤 케니의 저서 노화의 정복 그리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의사로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을 늘 사로잡았던 것이 있다. 사람들의 태도가 노화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가벼운 흉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85세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 여성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었다. 우리 옆집에 제가 매일 돌봐줘야 하는 노인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그 노인분이 몇 살이신데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시죠? 그 노인 74세예요. 나보다 어린데 몸이 약해서 내가 돌봐주고 있어요. 그렇다. 자신이 돌보는 노인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은 내 앞에 85세 여인은 정작 자신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이런 현상과 맞물려 대대적인 노인 종단 연구를 시작한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자신의 나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의 인생과 완전히 달랐다. 과학 역시 그녀의 이런 태도가 신체적 노화, 인지적 노화를 모두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다고 느끼는지 늙었다고 느끼는지가 세포의 진행 과정을 조절해서 실제로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렇다.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나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젊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에 투입시켰다.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인생의 경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는데 인생의 특정 경험에 따라 어떤 유전자는 커지고 어떤 유전자는 꺼지면서 특정 세포는 더 취약해졌으며 반대로 어떤 유전자는 손상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알코올 의존증이나 가난,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 빈약한 식생활, 낮은 학업 성취도로 인한 핍박 등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유전자에 나타나며 이는 말년의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란성 쌍둥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된 쪽이 생물학적으로 훨씬 더 빨리 늙었으며 이는 결국 이들의 수명까지 결정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따져봤을 때
더 긴 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평생 운동을 해온 쪽은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추는 보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놓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 안 좋은 기억과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연구한 후성 유전학의 결과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보통 정해진 수의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유전자 중 일부는 살아가면서 식생활, 운동, 심리적인 접근 방식, 즉 당신의 주된 감정, 태도에 의해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인생 경험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노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당신의 식생활, 그리고 운동을 할지 말지 여부까지 다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실제 경험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로 생겨난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실제 세포의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인들은 사실 당신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적 노화를 촉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기존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젊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는 당신의 유전자 스위치 온 오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빠를수록 좋지만 반대로 너무 늦은 때도 없다. 노화 시계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든 낮추는 것이든 그 요인들은 언제나 그리고 전부 변경이 가능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지금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서 기분 저하나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참가자들 전원이 다 빨리 늙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자기 기분과 무관하게 심리적으로 회복력을 갖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이 회복력을 갖춘 참가자들은 자신의 지금 기분이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세포 반응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즉 젊게 사는 비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노화에 대한 인식, 통제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모두 포함한 당신의 인식. 그 인식 자체가 다른 요인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 노출시켰을 때 각각 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가령 성취한, 조언, 기민한, 영리한, 창의적인, 개선, 통찰력 넘치는, 현명한 등이 있었다. 부정적인 단어로는 실패, 혼란, 무능, 죽어가는, 의존, 잊어버린 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런 단어들에 노출된 후에 수학과 어휘 스트레스 검사를 모두 받았고 혈액 검사와 같은 생리적인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는 증가했으며 피부 혈류량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인 고정관념 단어에 노출된 경우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적정 수치를 보였다. 특히나 우리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다음 문장들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어봤다. 나이가 드는 것이 내 사회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점점 줄어든다. 해당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하는 참가자일수록 그 후 8년 동안 신체적 인지적 노화가 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신이 나이를 먹는 것에 부정적일수록 실제로 기억력이 나빠지고 걷는 속도는 느려졌으며 심지어 뇌 검사 점수까지 낮게 나왔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기분, 생활 환경, 기타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한 경우에도 결과는 똑같았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나는 더 현명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히려 더 많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부 사이는 더 즐겁고 돈독해져 간다와 같이 긍정적인 문장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문장에 동의했던 비슷한 나이 또래 참가자들 대비 높은 수준의 정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이를 잊고 젊게 산다고 해도 사회가, 내 주변 인식이 나를 그렇게 안 보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어쩌나. 여기 젊다고 느끼는 만큼 젊다라는 마릴린 먼로 주연의 1951년 코미디 영화가 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존 호지스는 회사 정책으로 65세에 어쩔 수 없이 은퇴해야 했고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곧바로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그 회사의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인 척하면서 바짝 긴장한 회사 경영진들을 거느리고 업무 현장 시찰에 나선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나이 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호통을 친다. 이 때문에 회사는 정책을 바꿔버린다. 이후 호지스는 나이 많은 근로자의 미덕에 관해 뜨거운 연설을 해 기립박수를 받고 신문에서는 그를 칭송했으며 그로 인한 나비 효과로 그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회사의 주식도 오른다. 물론 나중에 호지스의 사기 행각은 발각되었지만 회장인 해럴드 클리블랜드는 오히려 그가 회사의 실적을 올려놓았다며 그에게 기업 홍보 관련 고문직을 제안한다. 그러나 호지스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회사의 노인 차별적 태도와 정책을 바꿈으로써 자기가 하려던 바를 이미 달성했고 자신은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당신이 이 존 호지스처럼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이를 잘 먹었다라는 건 각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성취해왔고 땀 흘려 무언가를 계속 해냈다는 증거이기에 사실은 탁월한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얻은 통찰력을 활용해 더 깊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을 가장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삶의 시기에 접어든 사람이다. 그걸 왜 모르는가? 조셉 머피는 이렇게 말했다. 젊음이 과연 좋기만 할까? 나이가 든 무언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깊이가 비로소 대중을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 60세 이상인 사람 중 외면의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안다. 이들은 최신 유행하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며 갖은 방법을 쓴다. 종합 비타민을 먹고 온갖 시술을 받는다고 젊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길 바란다. 젊음, 그리고 노화는 생각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생각에 따라 작동하니까.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한 생각, 어떻게 하면 더 기여할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계속 해낸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도 영혼도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나 당신에게 내려와 앉는다. 많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쇠락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똑바로 짚어보자. 삶을 향한 흥미를 잃고 새로운 세계로 기꺼이 인생을 던지는 걸 멈추니까 당연히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이가 65세든 95세든 베풀 건 많다. 나이 든 사람은 시대를 안정시키고 많은 것들을 이끌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해보라. 나이를 기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은퇴하는 법이 없다고 확신하라.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펼치지 않은 이상 쓸 곳이 없다. 65세에서 70세에 은퇴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다. 이들은 기력이 쇠퇴하더니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더라. 내가 은퇴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라는 말은 나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니 이제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란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잘못된 생각이다. 60세에 이룬 것보다 90세에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도 있다. 이게 진짜다. 매일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는 80세에 그리스어를 배웠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알토 가수 LA 슈틴의 슈만 하잉크는 손주를 다 키워낸 뒤 가수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80세에 악기를 배웠고
미켈란젤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그렸다. 마찬가지로 케오스 시모니데스는 80세의 시인상을 받았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는 80세에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해 92세에 완성했으며 아이작 뉴턴은 85세에 가까워질 때까지 연구에 매진했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 선배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이 인생 선배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의 길, 이정표가 필요하다. 바로 당신이 그 선배, 그 주인공이 되어라. 당신 눈앞에 분명 같은 또래인데 전혀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며 한탄할 시간에 더 멋지고 위대한 것들을 해 나아갈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깊이를 가늠하며 묵상해보라. 그러니 보다 더 긴 인생의 비전을 그려라. 나는 늙었다라는 말 대신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라. 기업 보고서나 신문 기사, 통계 자료에 나온 노쇠, 노망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거부하라. 죽음 말고, 안 좋은 거 말고 오늘 있을 당신의 하루, 내일, 삶을 확인하라. 언제나 행복하고 빛나고 평온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매일 아침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라. 끝없이 멈추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끝나지 않는 중요한 여정을 이어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나이, 당신의 오늘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다시 한번 말한다. 절대로 나이 들었다 말하지 말기를, 나 늙었다 말하지 말기를. 당신의 마음이, 태도가, 생각이, 당신만의 젊음, 그리고 가장 찬란한 오늘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아무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이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니면 쥐고 있을 것인가, 놓아버릴 것인가, 이렇게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방향을 잃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불안이 일상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기도 하죠. 누군가 이게 정답이야, 이 길로 가면 돼, 이렇게 딱 알려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은 결국 직접 걸어가 봐야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40년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쳐온 샘 리처드의 스위트 스팟,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의 크기가 곧 삶의 크기다. 궁금해하는 만큼 세상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어린 아이들은 생존법을 익힌 후에도 끝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들의 호기심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자라면서 점차 그 많던 호기심을 잃어간다. 왜 그럴까?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삶은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고 결국 그저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살고 싶은가? 다행히 나에게 호기심은 어린 시절의 반짝임이 아니었다. 나는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 질문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지금도 아내는 나를 정보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나무의 성장 원리, 물고기의 생태, 기계의 작동 방식,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원리까지 나의 호기심 레이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답을 찾았다. 때로는 질문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그때 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봐, 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깨달았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질문이 없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가능성도 없으며 창의적인 사고도 없다. 결국 삶은 정체될 뿐이다. 즉, 질문을 던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어머니 덕분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자랐다. 어머니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사랑하셨고 나는 그 음식들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우는 법을 익혔다. 시리아 식당에서는 아랍어를 들었고 멕시코 식당에서는 스페인어를 들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를 심어주었다. 낯설었던 문화도 이해하려는 순간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렇다. 바로 이 이해하려는 태도 없이, 호기심 없이, 그리고 질문 없이 과연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에만 집중한다. 점수, 순위,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 하지만 이 정답들은 모두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만든 것이다. 사회가, 시스템이, 학교가, 회사가 만든 잣대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다. 그러나 이 질문들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꿈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애초부터 모호하다. 결국 당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삶인 것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면 당신은 타인의 삶을 살게 된다.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막 떠밀려갈 뿐이다.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음을 경험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가, 던지지 않는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호기심이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경험, 감정, 생각을 궁금해하면 더 진솔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대신 진짜 궁금한 질문을 던져봐.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만든 정답만 쫓으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다. 1984년 처음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을 때 나는 24살에 불과했다. 석사 과정 중이었지만 학과장의 요청으로 인간 생태학의 사이버네틱스라는 수업을 맡게 되었다. 사이버네틱스란 통제와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을 말한다. 쉽게 말해 어떤 시스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주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사이버네틱스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교수가 아니라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가 전달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정답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강의 중 던지는 질문 중에는 나 역시 답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니, 애초부터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그 질문 덕분에 학생들은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어떤 교수들은 자신의 수업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방어하려 하고 강의실을 닫힌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배움이란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복잡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 순간 의미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그 중요한 시기를 그저 흘려보낸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다. 왜일까? 수업에 방해가 될까 봐요. 바보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나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은 여기에 질문하러 들어온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이 강의실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을 치른다.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에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호기심, 탐구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질문이 왜 나왔지? 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배움인데 이러한 과정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명문대 학생들조차 자신에게 던져야 할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뭘 원하는 거지? 그제야 깨닫는다. 그동안 나는 뭘 하면서 산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당황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조차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 시점에 필요한 질문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던졌던 질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신은 어떠한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가? 분명히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자기 삶을, 아니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한 질문부터 던질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사소한 그 질문이 결국 더 큰 통찰로 이어진다. 작은 호기심이 점차 큰 질문을 낳고 결국 당신 삶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바꾼다. 살다 보면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이 내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 순간 두려울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시기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내면의 질문을 부디 시작하길 바란다.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인생의 답은 자기계발서에서 제시하는 5단계 성공 법칙, 이런 거엔 답이 있질 않다는 것이다. 당신만의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성공이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다. 당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는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못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당신 자신과 함께한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렇다. 인생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자기 탐구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신분석, 심리치료, 깊은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본다. 나 역시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나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다가 중요한 내면의 변화를 겪었다. 60살에 건강 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목에는 동맥류가 생겼고 혈압도 위험 수준으로 높아졌다. 나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가까워지자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10년 전만 해도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망설이지 않고 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아니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크나큰 사건을 겪거나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 새로운 감정과 욕망,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에 흔들리며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부디 피하지 마라. 나를 아는 것은 곧 삶을 아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만 자기 성찰을 한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탐구 없이 그저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낼 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너무 형식적이다. 점수, 성과, 과외활동 모두 돋보이기 위한 요소만 강조한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면 자기소개서처럼 남에게 보여줄 완벽한 나가 아니라 솔직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쓰는 걸 무척이나 어려워한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다. 사람들은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는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탐색할 때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질 않는다.
당신의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평범한 하루에서 가장 기대된 순간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당신은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내놓게 된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때로 고통스럽고 익숙했던 그 세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만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삶이 더 선명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며 그때야 비로소 당신은 제대로 된 선택을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가? 이 자신감, 이건 단순히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 발표 망하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보려나?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면 해고되나? 이거 실패하면 사람들이 나 비웃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신감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발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실패가 어딨어. 원래 처음엔 잘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속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자신감이란 실패의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자신감의 부족은 사실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냥 즐겼다. 그리고 연습했다. 시간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다. 이것이 자신감을 기르는 과정이다. 처음 강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착해졌다. 이제는 1000명 앞에서도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신감이란 성공적인 경험을 조금씩 쌓으며 점점 단단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결국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 자신감 부족은 단순히 경험의 부족일 뿐이다. 처음에는 뭔가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하면 진짜가 된다. 결국 자신감이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과 실패의 싸움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도와 멈춤의 싸움에 훨씬 더 가깝다. 당신은 실패를 걱정하는가? 사실 그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감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감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개념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감은 앞서도 이야기했듯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실패나 거절 혹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신감이다. 자존감은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말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자신을 막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면 어떨까?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의 비판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는다. 즉, 남들의 시선과 평가가 자기 가치라고 착각하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감이 건강해야 진정한 자신감도 함께 성장한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한 강의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국 학생들은 보통입니다 라고 답했고, 서양 학생들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두 그룹의 성적은 사실 비슷했다. 어쩌면 한국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를 낮춰 말했다. 왜 그럴까? 이건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겸손과 완벽주의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종종 오만하다고 여겨지고 남들보다 뛰어나더라도 겸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다.
마감 기한을 지킨 프로젝트,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도와준 그 순간, 회의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한 일까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 않은가?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태도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다. 당신이 해낸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신감을 키우는 길이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낮추지 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인정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시작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순간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스위트 스팟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완벽한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우치다가 다시 중심을 찾고 흔들렸다가 다시 다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삶의 리듬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을 때마다 다시 중심을 찾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을 찾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균형을 잃는 것밖에는 없다. 인생은 그래프다. 어떤 날은 위로 치솟고 어떤 날은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없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흔들리더라도 중심은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이다. 당신은 당신 인생에서 주인공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처럼 살면서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한다. 진짜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주인공처럼 행동해야 한다. 멈춘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다. 나아간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다. 놓아버린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쥐고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선택에는 정답이 없지만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당신 자신뿐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무엇이 되었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만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스위트 스팟은요, 원래 스포츠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해요. 야구나 테니스에서 방망이나 라켓의 특정 지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공이 딱 맞으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받아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적의 순간, 최적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타격, 이게 바로 스위트 스팟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요, 스위트 스팟이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샘 리처드의 스위트 스팟,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100를 건넨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복권을 살 것인가? 필요한 물건을 살 것인가? 은행에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 한 주를 살 것인가? $100는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돈을 다루는 방식은 인생 전반에 걸쳐 반복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돈뿐만이 아니다. 인간관계, 지식, 건강, 시간, 에너지까지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잘 관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나는 8살 때 처음으로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갔다. 미리 모아두었던 돈 $14,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5를 합쳐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있었다. 놀이공원에는 공을 던져 인형을 얻는 게임, 운에 따라 상품이 주어지는 게임, 즉 돈을 써야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구경만 했다. 반면 동생은 가진 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부모님이 물으셨다.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안 할래요. 결국 나는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와 똑같이 19달러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아니, 놀이공원에서 돈을 쓰지 않았다면 재미가 없었겠네.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놀이공원에서 충분히 즐겼고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했다.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에는 단호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4살 때부터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첫 월급은 77달러. 나는 그중 무려 67달러를 저축하고 10달러만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갑에는 여전히 8달러가 남아 있었다. 이런 습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더욱 강해졌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힘을 갖고 싶었다. 그리고 그 힘은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경험하면 돈이 생길 때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마치 부족했던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든 말이다. 나는 항상 부족했으니까 이제 좀 즐겨도 될 자격이 있지 않아?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든다. 돈을 모으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며 언제나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평생 돈에 쫓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4달러를 쓴다고 해보자. 일주일이면 20달러, 1년이면 1,500만 원이다. 그냥 커피 한 잔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돈을 매년 6% 수익률로 투자하면 40년 뒤에는 약 16만 달러, 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학생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란다. 어떤 학생들은 그 순간 습관을 바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그대로다. 왜일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주 가는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에게 물었다. 혹시 은퇴 계좌를 개설하셨나요? 그 청년은 없다고 했다. 나는 은퇴 계좌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지금 계좌를 개설하면 첫 50달러는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커피 한 잔 값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쓸 돈을 그냥 조금씩 저축해보세요. 40년 후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은퇴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제 그 청년은 단순한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할 수는 있다. 오늘은 평온할지 몰라도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경제위기, 실직, 질병,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지고 삶이 마냥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얼마 안가 파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봉이 늘어도 왜 계속 돈에 쫓기는가?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수억을 벌어도 불안 속에 살아간다. 그렇다. 돈은 당신의 가치관, 습관, 사고방식을 투영하는 거울이다. 누군가는 돈을 주인이 되기 위해 쓰고 누군가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워렌 버핏은 말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잊지 마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돈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G20 국가 중 명품 소비 1위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는가? 이 현상에는 한국 사회의 깊은 심리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한국은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특성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특성은 때때로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누군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 역시 자신도 그래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결국 이건 물질적 소비의 문제,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 사회적 인정, 소속감, 자존감 문제와 직결된다. 어느 날 친구가 못 보던 명품 가방을 들고 온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칠 것이다. 나도 저런 가방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가 가방 하나 못 사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결국 사람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단순히 명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명품이 필요해서가 되는 순간이 많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해서다. 사람들은 명품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고 소속감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보완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한번 명품 소비를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명품 가방 하나 샀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명품 신발, 명품 시계, 더 비싼 차로 계속 이어진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왜 내 자존감이 남들이 가진 것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진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물건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 명품이 나쁜 것이 아니다. 명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증명의 도구가 될 때 문제가 된다. 놀랍게도 세계적인 부자들은 보이는 곳에 돈을 쓰지 않는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20에서 30달러짜리 평범한 티셔츠를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보이는 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경험에 투자하고, 시간에 투자하고, 배움에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투자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명품을 통해 부자인 척한다. 자수성가 백만장자인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명품을 살 필요가 없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명품을 산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명품이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타는 차가 당신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드는 그 가방이 당신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부자로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부자로 살 것인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만약 내가 더 많은 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내 주변 친구들 중 부모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돈도, 인맥도, 특별한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 환경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에는 성공 스토리가 넘쳐난다. 하루 만에 1억을 벌었습니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 그 전에는 얼마를 벌었는지, 그 수익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을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나는 30분짜리 강연으로 5,000달러, 약 700만 원을 번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다음 강연에서는 2시간 동안 500달러, 약 70만 원을 받았다. 만약 내가 5,000달러만 강조했다면 사람들은 나를 오해했을 것이다. 마치 누구나 쉽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소셜미디어 속 성공담은 절반만 보여준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가짜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다. 당신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일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스위트 스팟으로 이끌 것이다. 당신은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며 살아간다. 뉴스를 읽고 누군가를 만나고 길을 걸으며 순간순간 판단하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 판단과 해석의 과정에서 벽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 일본인은 조용하다. 미국인은 개방적이다. 한국인은 예의 바르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벽을 가지고 있다. 그 벽의 이름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때때로 당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시야를 제한하고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고정관념은 당신의 뇌가 세상을 쉽게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름길이다.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만들어 그냥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판단이 항상 옳을까? 프랑스인은 낭만적이다. 독일인은 엄격하다.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이것이 모든 프랑스인, 모든 독일인, 모든 한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이냐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특정한 틀에 가두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 사람은 게으르다. 여성 운전자는 서툴다. 남자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 눈앞에 있는 진짜 사람을 못 보고 미리 설정된 이미지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벽을 깨지 않는다면 결국 편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나이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원래 그렇지. 여자가 무슨 리더야. 이런 말들을 듣거나 혹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가. 고정관념은 마치 안경과 같다. 당신이 어떤 색깔의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문제는 그 렌즈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정관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사고 속에 깊이 박혀 당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를 왜곡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벽을 깨야 할까? 1. 당연한 것을 의심하라. 한국인은 원래 예의가 바르다. 서양인은 개인주의적이다. 당신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명제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 맞는가? 아니면 학습된 편견인가? 2.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일본인과 다르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일본인의 기준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함부로 진실이라 믿지 마라. 3.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가져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한국을 한 가지 이미지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한국에서 살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한국인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산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장소에서는 놀랄 만큼 차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인은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다. 하지만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 한국은 한 가지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것은 한국이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떤 나라든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 모두 틀 속에 가두려는 그 본능과 싸워야 한다. 당신이 마땅히 깨야 할 것은 세상은 이렇다는 바로 그 믿음이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것도 틀릴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헬스장에 등록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할지,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지, 근육량을 얼마나 늘릴지 목표를 세운다. 그런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장애물이다. 운동을 하려면 늦잠을 포기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조절해야 하며 때로는 몸이 피곤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목표를 향한 길에는 원래 수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계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사실 포기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때때로 빠른 포기가 더 나은 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던져대는 바로 그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힘, 바로 인내와 끈기다. 우리는 흔히 인내를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인내는 다르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끝까지 집중하는 힘,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해결책을 찾는 능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는 유연함.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하지만 모든 목표가 끝까지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좋아하지도 않는 전공을 그래도 끝까지 해야 해 라며 억지로 버틴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다닌다. 이미 끝난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되라며 억지로 이어간다. 이런 경우 포기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인내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열쇠지만 엉뚱한 문 앞에서 그걸 사용할 필요는 없다. 목표는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바뀌더라도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삶은 원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내다. 그렇다면 언제 포기해야 하고 언제 끝까지 가야 할까?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이걸 정말 원하나? 아니면 단순히 포기가 두려운 것뿐인가?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의심이다.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과연 해낼 수가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의심이 당신을 붙잡는다. 특히 한국처럼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강한 곳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듣기가 더 어렵다. 나도 강의를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나? 이건 터무니없는 아이디어 아니야.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의심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리고 강렬한 영감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한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그들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하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작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계속 흔들릴 것이다. 의심하지 마라. 당신이 포기한 것들조차 결국 당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미완성도 인생의 일부다. 그러니 명확히 하자. 남의 기대에 맞춘 그 목표는 과감히 버려라. 진짜 원하는 목표만 붙잡아라. 공자는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래야만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다. 나는 20살까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음악을 연주하고 스포츠팀에서 뛰고 지게차를 운전하며 대학을 다녔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내 삶을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중 강렬한 충동이 들었다. 아,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결심했다. 공부에 전념하기로 한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선택을 미룬다. 더 나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가진 것을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높은 연봉 때문에 다니기 싫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기도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한다. 지금이 최선이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뭐. 하지만 괜찮은 삶이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괜찮은 삶, 그게 바로 진짜 원하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선택이란 한 방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선택이 예상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그 선택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어떤 문은 밀어야 열리고 어떤 문은 다가가기만 해도 열린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 앞에 수많은 길이 있다. 머뭇거리지 마라. 그냥 문을 열어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